코이카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1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코이카하면 IYS가 41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하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라비안 나이트 나라, 그러나 지금은 분쟁의 땅 이라크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빨라니 보건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리비르에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요. 2005년 8월 말에 빨라니 보건부 장관이 저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종합병원 건설과 응급병원 건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동병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500만 불 규모의 종합병원을 수용할 수가 그런 여력이 없었지요. 저는 외교부 연락사무소와 협의하여 외교부와 본부에 800만 불 규모의 응급병원 지원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테러 등으로 응급 환자가 많았으나 아르빌, 독, 슬레마니아 3개 주의 응급치료 전문시설은 전무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제가 판단한 것이죠. 이후 이 응급병원 건설 사업이 코이카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빨라니 장관과 저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과정을 지켜봤죠. 그때마다 빨라니 장관은 코이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과거에 많은 도움을 국제사업으로 받은 우리 한국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라크 중앙정부와 KRG 정부도 소속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코이카와 같은 국제협력기관을 만들어 다른 개도국의 어려움을 도와줄 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응급병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기정건설이 부도가 나서 사업 수행에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빨라니 보건부 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소유를 진정시키고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당초 예정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완공시켰지만 큰 사고 없이 응급병원을 완공시켰습니다. 빨라니 장관은 협력단이 이동병원 장비를 2005년 12월에 공유하자 다음과 같은 진정어린 검사 연설을 하였으며, 그래서 그래도 TV방송은 저와 장관의 연설문을 일주일 동안 방영했죠. 우리나라 코리아 헤랄드지도 빨라니 장관의 감사 연설 전문을 다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 여러분, 이번 코이카를 통한 이동 의료 장비와 여러 지원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 감사 후 연설을 안녕하세요로 시작합니다. 우리 쿠르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이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귀국 국민이 우리 쿠르드 민족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코이카가 이곳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18대의 이동 장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담 후세인에 의하여 파괴된 의료체계를 우리가 기필고 불언관에 구축하겠지만 분명 우리는 지금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의 지원과 도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KRG 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쿠르드인들은 왜 와도 똑같이 보입니까? 하고 묻곤 합니다. 우리 쿠르드인에게도 한국인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 쿠르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과학기술로 무장한 국민이며 우리에게 가장 기급한 일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무너진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러 온 국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재건하는데 한국이 도와준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꼭 필요하며 한국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큰 행운입니다. 코이카와 자이트는
근대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전쟁 후 잿더미에서 오늘의 한국을 어떻게 일궈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지원과 협조로 이곳 이라크 커디스탄에 또 하나의 대한민국, 또 하나의 다른 개독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또 하나의 코이카를 이 땅에 건설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이 훌륭한 최신식 이동 장비를 지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사의를 표합니다. 그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자리 내무장관 얘기인데요. 신자리 내무장관은 쿠르드 민병대인 빼시메르가 1세대 출신으로 쿠르드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무스타파 바르자니의 직계입니다. 내무장관은 경찰뿐만 아니라 페시메르가라는 군대도 관할하기 때문에 KRG의 모든 병력을 총지휘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는 선이 굵은 사람이었죠. 바르자니 집안 사람은 아니나 마스드 바르자니 대통령이나 리체르반 바르나 총리도 깍듯이 그를 원로 대접을 하고 신자리 내무장관도 바르자니 집안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코이카는 내무부의 교통관리 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자리 내무장관은 저희 주요 업무 파트너였죠. 2006년 11월 하태현 이사가 본부 안동원 부장과 원지혜 과장과 함께 아르빌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그때 신자리 내무장관을 방문하고 하태현 이사는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죠. 후에 하태현 이사는 이라크 대사로 부임하여 신자리 내무장과 교분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그 밑에 하디 아르빌 지사는 신자리 내무장관이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디 아르빌 지사는 천성이 부진한 사람으로 자이틴 부대 행사나 코이카 행사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내무장관 우정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론을 잘 파악하여 내무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협력단은 아르빌 주에 차량, 컴퓨터 등 물자 지원을 하고 주 사무소 공무원 8명을 한국에 연수시켰습니다. 제가 서울에 돌아오자 하디 주지사는 2007년 6월 한국을 방문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디 주지사와 함께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임충민 교장과 면담하였죠. 그때 하디 주지사는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자이튼 부대와 코이카의 한략사항을 육사교장 임충민 장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충민 육사교장은 하디 주지사와 저를 육군사관학교 열병식을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하디 주지사는 우리 생도들의 절도 있고 늠름한 열병식의 감탄에 맞이 않았죠. 그 임충민 육사교장은 코이카 최용렬 본부장과 저의 요청으로 경희대학교 환호의 문을주 회장과 회원 모두를 육사교장으로 초대하여 안내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참으로 슈아 장병은 물론 민까지도 끼얹는 장군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죠. 과연 그는 1년 후에 대장으로 승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와요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탁됐죠. 그때 그 육군 참모총장 제시에 저를 육군 회관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어주기도 하고 사성장군 마크가 있는 멋진 커피 군잔도 제게 선물도 줬습니다. 다음에는 거기 유일한 교민 김석태 교민인데요. 김석태 사장은 오랜 기간 공수부대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일찍 이라크 아르빌에 진출하여 현지 회사를 만들고 건축과 무역으로 나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자이튼 부대가 주둔한 후 교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 방침으로 민간인들을 모두 자이튼 부대 안으로 거주시키고 부대 밖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죠. 그러나 김석태 사장은 큰 지장을 받았으나 사업에 자신의 후배인 군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모든 민간인들이나 군이 단신으로 거주했으나 김석태 사장은 오래전부터 부인과 거주하고 있었죠. 오후 5시면 어김없이 김 사장 부부는 손을 잡고 두 분이 부대를 한 바퀴 도는 8km 산책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산책할 때 김 사장은 한 손에는 커다란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그는 이미 전문가 수준의 촬영가였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이라크 산하와 아르빌 사람들을 찍은 사진전을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여 우리 국민에게 이라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민족인지 쿠르드족인지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아르빌을 사랑하고 있었죠. 쿠르드 웬만한 사람들도 이젠 그를 다 알아봅니다.
김석대 사장은 지금도 처남 정정열과 함께 아르빌에서 건축 사업을 하며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죠. 김 사장은 제가 정년퇴 직후 아르빌에서 봉사활동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 그렇게 찍어도 또 찍을 게 있습니까? 2018년도에 아르빌에 가겠다던 저의 약속이 몇 년 지연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인데요. 2006년 10월 9일 560돌 한글날, 저는 그때 이라크 아르빌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깨치기 쉬운 한글, 우리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한글, 그 한글이 오랜 세월을 두고 생긴 글자가 아니고 일반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하도록 집권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연구하여 단기간에 창제된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고 자랑이죠. 세종대왕이요,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이요, 고맙습니다. 그 한글 창제 560돌에 한국 관련 뉴스 두 개가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방송에 모든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10월 9일에. 먼저 평양의 핵실험 발사 뉴스였는데요. 3개월 전인가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발사 소식이 잊혀질 만한 시점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 드디어 핵무장으로 가려는가? 실력과 돈이 정령이 있을까? 핵 확산 금지라는 불평등 조약을 세계 평화를 위해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대응은 논의로 치더라도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선다면 그들보다 실력과 경제력이 월등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만히 있겠는가? 또 대만은 어떻고? 대만의 핵무장을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중국은 대만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평양의 핵무기 개발은 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평양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 내지 묵인하면서 어떻게 주변국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거나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알 수 있는 주변국의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평양이 핵실험을 왜 가능했을까? 저는 아르빌 사막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식량 원조, 에너지 원조, 그런 경제 원조 요청이 세도하겠지. 또 한미 연합 훈련을 취소하라고 하겠지.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겠지. 그럼 참여정부는 어떻게 나올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국민정부 때부터 햇볕 정책으로 그들이 지원받은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야당과 보수층은 비난하고 있는데 더 지원하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무엇봐도 유엔 안보리에서도 경제 봉쇄 정책을 강화할 텐데 유엔 회원국인 우리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할 수도 없을 테고, 아무튼 그러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 나가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나가야 할 텐데, 방산업체의 영향하에 있는 미국이 반대하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이를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해야겠는데, 평양은 육자회담의 판을 키우겠다는 소위 벼랑 끝 전술이겠지만은 긴 역사의 호흡으로 보면 핵무기 개발은 작중수 길로 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나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에 덤빈다는데, 아무튼 우리의 전략은 먼 곳을 쳐다보며 신중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양의 핵실험 강행 뉴스를 몇 번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화면을 치웠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모든 방송을 들어봐도 다 그 소식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감을 저는 잡았지만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반기문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소원연정 불가능한 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 외교부 장관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나라 외교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분당국의 장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는 지레 짐작했죠. 유엔에서 남북의 문제가 상당한 중요한 이슈인데 그 한쪽 출신을 영향력 막강한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앉히는 것은 회원국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그를 잘 아는 외교부 10년 선후배들은 한결같이 그의 겸손, 노력, 실력, 정성, 그리고 체력을 성인, 달인, 철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저는 반기문 장관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었고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를 위해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3년 후 2009년에 제가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인 강류책을 발간할 때, 이 책이죠. 한국전쟁 참전기인 강류를 발견할 때 저는 반기문 유엔 당시 사무총장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군을 파견하여 불우한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킨 유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유엔을 대표하여 추천사를 쓰는 것이 그에게나 제 책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 총장은 유엔의 공식적인 책 위에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고 하며 정중히 거절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거절이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지만은 바쁜 일과 중에도 저에게까지 답신을 보내는 그의 치밀한 대인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임이 우리 외교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외교 장관과 모든 외교부 직원은 이 점에서 크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도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4년 7월에 있었던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의 피랍 및 참수로 우리 국내에서 우리 외교부가 국민 보호의 책임을 잘못한 것이냐 형성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었죠. 그때 장관이 반기문 장관이었는데 그 자리가 이채로 왔죠. 당시 김선일 청년은 우리나라 사람의 여행 제한국인 이라크에서 음식 케이터링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개인의 신앙에 따라 그 나라에서는 금기사항인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녔죠. 개인적으로. 그가 행한 행동의 선악을 떠나서 그의 신변은 매우 위험했으며 사고 개연성은 항상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취업 후 개인적인 필요와 기독교인으로서 땅끝까지 전파할 신앙 힘으로 우리 정부의 또 우리 대사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또 대사관의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행동을 하다가 그런 불우한 사고를 당한 것이죠. 물론 열심히 살았던 김선일의 죽음은 슬프고 아픈 사건이지만 김선일 사건에 대한 외교부 잘못이라는 우리 국민의 인식과 당시 경쟁적인 언론 보도 태도는 철저히 분석 연구해보고 다시 평가할 사항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당시 국민들의 경황된 감정과 언론의 비난성 보도를 볼 때 외교부 장관의 경질로 돌파구를 찾는 게 일반 대통령인 임명권자의 성향일 텐데 노무현 대통령은 끝내 반기문 장관을 지켰죠. 수많은 참모들도 경질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첫째, 김선일 사건은 국가의 국민보호 책무를 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한 젊은이가 개인의 신앙과 취업 후 필요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 당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때 여론 무반영으로 반기문 장관을 경질했다면 그의 유엔 사무총장 선임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임은 평양의 핵무 개발에 맞서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래빌에서 핵무기 실험 강행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나라, 그러나 지금은 분쟁의 땅, 이라크 다섯 번째 이야기로 전쟁 포화 속에 꼽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조한나와 사바트 베시메르가의 연인의 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베시메르가라는 말은 크루드어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 싸우는 전사라는 말입니다. 멋진 말이죠. 베시메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 싸우는 전사.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